일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제 고정 멤버죠? 네.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입니다. 아, 예. 예, 오늘 라이브인데 아직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안 들어오셨네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예. 이제 기다리면서 네. 네.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건 좀 공개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작전이 있습니다. 이 세 남자의 공통적인 작전. 예. 뱃살을 감춰라. 예. 확진자 방송. 네, 푸딩님 들어오셨고요. 오지구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그 주제가 예. 좀 많이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뉴스에서 잘 안 다뤄주고 있는 얘기. 네.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날 것인가? 네. 야,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붙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세계 경찰 역할이고 돈 많이 들고 몰라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예. 네, 김봉수 교수님 먼저 그게 너무 좀 트럼프를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까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는데 네. 그 틀리는 이유는 트럼프를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땐 트럼프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제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막대 먹은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화해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보수 혹은 미국의 국익을 중심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서가 되게 심한 게 미국의 이제 미드웨스트 막 중부 이제 이쪽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요. 거기 가서 트럼프 얘기를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무슨 목별을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요즘 갖고 있는 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세계를 다 먹여 살려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무슨 뭐 세계 우리 젊은이들 희생시켜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 세계 질서를 구축해 놓은 것 때문에 미국이 많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통화 질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많은 게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진보건 보수건 간에 여태까지 뭐 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니야 이거는 미국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 얘기하는데 못 이렇게 국민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해주고 마치 그렇게 미국만을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럼 그렇게 됐냐? 아니거든요. 지금 전혀 이게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미친놈 전략은 게임 이론상의 협상 전략이지 미친놈 전략을 쓰는 사람이 미친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세계 경찰을 포기했네 뭐 이런 시각이 지금 친여 성향 매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방향성이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미국이 지금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개발을 이제 그 협정 폐기했잖아요. INF 협정을. 예. 그리고 그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아시아에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일본 이런 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마치 세계 경찰 포기, 물론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세계 깡패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 잠시만요. 예. 녹화 방송 아니고 실방입니다. 실방. 이거 예. 이게 만에 아 그렇구나. 지금 모르신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녹화 지금 방송에서. 이제 쭉 나오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대로 미국이 이 뭐라고 그럴까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를 하고 자 우리 이거 투자 안 할 거야 이제 우리 이익을 지킬 거야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하더라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런 국력 경쟁을 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략이 바뀔 수가 없어요. 세워진 전략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세계 경찰 노릇을 좀 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빼더라도 되려 중국과 마주치고 있는 이쪽 지역, 일본이라든가 뭐 대한민국 혹은 대만 이쪽 지역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전략적 우위를 놓는다.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미국이 아무리 그거 해도 막 전 세계 무슨 뭐 아프리카, 유럽, 뭐 러시아, 뭐 이쪽 뭐 동유럽 이런 데까지 돈을 다 똑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디부터 먼저 써야 될 거냐의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피보트 아시아를 오바마 시절부터 해올 때부터 슬슬 이 아시아 쪽에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세계 경찰을 하기 싫어라고 하더라도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왔죠. 그렇죠? 유럽보다 크죠 그렇죠. 우리가. 유럽보다 크다. 결국 그게 지금 수많은 미국의 대전략 변환의 시발점인 거고.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오히려 나토가 줄면 줄었지. 그렇죠. 예. 나토 축소가 나온다고 동아시아 축소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근데 그쵸? 이제 되려 이제 근데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워낙 그 뭐라고 그럴까 경계하는 정부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야 지금 이 정도로 안 돼 분담금 확 올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은 금액락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분담금을 올리라는 말이요. 만약에 진짜 미국이 100% 떠나고 싶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요 그냥 올려라고 하면서 안 올려? 그럼 그냥 병력 빼고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근데 일단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미리 뭐 이렇게 딱 그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상황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판단만 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INF 조약 네. 얘기도 INF 조약은 소련하고 맺었던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INF가. 그러니까 네. INF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거리 핵 전력 감축 협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INF가 나온 계기를 한번 보게 되면 뭐냐면요. 냉전이 끝나가던 냉전 한 중반식이나 이때쯤 됐을 때 네. 사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사실 되게 부담이 컸던 게 중거리 핵 미사일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서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거리 핵 미사일 전력을 줄여도 서로 피해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확 줄이기로 한 거였고 그거에 따라 감축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막 미국 팀이 소련으로 가서 거기서 해체하는 거 지켜보고 마찬가지 소련 팀이 미국으로 와서 핵무기 해체를 서로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91년까지인가 네. 완전히 다 없앴어요. 그 중거리 핵미사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항 미사일 바탕한 베이스도 있었고 탄도 미사일 바탕한 베이스도 있었는데 다 없앴어요. 이건 좋은데 이 INF 협정을 깨게 된 기본적인 계기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네. 소련이 INF를 위반을 하고 이스칸데르 그렇죠. 이스칸데르급에서 소위 이제 이 800km가 넘어가는 거리에 이 미사일을 확보를 하고 유럽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는 점. 네. 이게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밑에 더 깔려 있는 거는 중국이 문제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핵 군축의 문제에서 사실 핵 군축을 갖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가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 사실은 중국도 적지 않아요. 네. 중국도 지금 이제 한 300여 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뭐 러시아 여기는 뭐 거의 막 거의 뭐 10,000개 이상 갖고 있다가 계속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한 뭐 수천 개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얘기한 건 뭐냐면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은 게 우리는 군축에 미로 군축하는데 안 들어갈 거야. 왜? 야, 우리는 300개인데 니들 아직 1,000개 이상 막 가지고 있잖아. 우리 수준으로 니들이 줄어들면 우리가 들어가서 감축을 같이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수준으로 이제 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쵸.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나머지 나라들의 핵 전력은 계속 내려와서 나랑 비슷해졌을 때 협상을 하자. 아니, 그걸 오케이 할 호구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야, 사실은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핵 없는 세상 막 이런 이상주의적인 걸 원하는 뭐 오바마 정부 이런 데는 불만이 있어도 야, 그래 일단 하여튼 줄이고 보자 한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 이 호구짓은 더 이상 못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소가 그걸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중국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하는 이제 글로벌 그쵸. 협상이 아니라 양자 협상이었는데 양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막 밀고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미국이 지금 여기 동북아시아에 미사일을 몇 개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2,000개인가요? 일단 표면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예. 이 조약을 깨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에다가 아니요 그 숫자는 절대로 미국이 안 밝히죠. 밝히지 않고 당연히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해당하는 걸로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개발한 건 퍼싱 2라는 미사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91년도에 전부 다 해체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사실 요 갭을 메울 만한 그러니까 사거리 한 뭐 800 이상 정도 대에서 요 미사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때 300km 정도까지 미사일이 에이테킴스라고 해서 지금 북한도 흉내내는 거 네. 그런 식의 전술 미사일 같은 것들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핵을 해가지고 해서 중거리 정도 보내가지고 해서 위협을 하는 이런 미사일 미국이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 애들은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고 사실 이거예요. 지금 탄도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얘기하잖아요. 네. 보통 언론에서 몇 발 얘기하죠?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를? 그걸 얘기해봐야 한 몇백 발 얘기하죠. 몇백 발, 그러니까 뭐 한 많이 얘기하면 1,000발인데 1,000발은 제가 볼 때 약간 좀 오바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합쳐가지고 해서 한 600에서 800발 사이 왔다 갔다 정도 보는데 근데 사실은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 미사일 혹은 이제 순항 미사일 중간 정도 이 미사일급이 2,000발이 넘는다고 봐요. 네. 2,000발이 넘는다고 보는데 이 미사일이 대부분은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이고 미사일 사거리의 상당 부분은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이제 대만. 타겟. 물론 이제 대만을 노린다고 많이 갖다 놨다고 했는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상 전부 대한민국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미사일로 위협하는 2개 국가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북한이지만 두 번째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드 문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날 때, 야, 지금 우리 방어하는 미사일 갖고 니들이 얘기해. 니들은 지금 핵미사일 사정권을 대한민국에 그어놓으면서 대한민국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애들이, 야, 지금 방어미사일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저거 해? 한마디로 이거네. 우리는 너를 때려도 되지만 너는 막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얘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그 뭐라고 할까 타서 올라타서 중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을 방어해주고 있어.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사드 미사일 배치는 잘못된 거고 중국의 그쵸. 항의는 정당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중국 입장에서 정당할 수는 있죠. 그쵸. 사실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중국이 뭐 말이 되는지 이런 걸 왜 따지는 지금 거지. 중국, 네.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개발 시작했죠. 시작은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미국 만들고 금방 만듭니다. 워낙 기술들이 다 있어가지고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사실 급한 거는 중거리 미사일이 급한 게 아니라 네. 이 ICBM이 급해요. 그러니까 미니트맨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이제 유일하게 ICBM을 전부 통일해서 갖고 있는데 이 미니트맨이 사실 60년대 나온 거예요. 네. 거의 한 50년 이상을 계속 중간에 성능 개량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아들 부시 때 야 한번 바꿔야 돼 얘기가 나왔는데 막 대테러 전쟁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못 바꿨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바마 때 딱 와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 네. 핵 관련된 예산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그 소위 이제 그 우리가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핵 3원 핵 전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ICBM. 전략 폭격기, ICBM, SLBM. SLB.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바꿔야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죽하면 공약에 자기의 대선 때 공약에 미국 핵 전력을 근대하겠습니다는 공약을 집어넣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낡았어. 물론 낡은 상태로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성능이 괜찮긴 하지만 낡은 걸 억지로 유지해온 거랑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지금 뭉칫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핵전력 지금 현대화하는데 굉장히 뭉칫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ICBM 만들면요. 그 중간에 단 몇 개만 떼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ICBM 3단짜리다? 그럼 한 1단이나 2단짜리 해서 하면 중거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솔직히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이제 하긴 그 폐경납고에 예. 거기다 뭐 호텔 짓고 이런 거까지 뭐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거 비상시 뭐 시설 이런 거 막 분양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진짜 핵전력을 감축하는 걸 어떤 트렌드화 했었던 시기가 꽤 오래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조를 좀 바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핵전력을 왜 미국이 놓을 수 있는 생각을 왜 했냐면 사실은 냉전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최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던 러시아 망해가고 있었고 당장 중국은 별로 안 크고 있었고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이제 사실 거의 국방을 거의 도외시했어요. 클린턴 행정부는 그냥 야 뭐 그냥 전쟁 안 나면 그만이지. 야, 웬만하면 우리 개입하지 말자. 실제 개입을 많이 안 했고 근데 개입을 안 한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득이기도 하고 실이기도 했던 게 개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할 때 들어간 전비가 상당하잖아요. 안 들어가서 좋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빈라덴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미국에 위협되는 세력들을 사전에 막거나 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네. 물론 전쟁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들여서 미리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실패한 거고. 자 부시 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부시 때 이제 2001년에 이제 뭐 QDI라고 해서 이제 4개년 국방계획 딱 세워보면서 딱 봤을 때 안보 평가하는 게 야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한테 못 깨겨. 미국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UFO 정도일 거야. 그렇죠. 예. 아니 실제 그랬잖아요. 보면 그 영화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인디펜던스 데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게 9.11 테러 이후로 확 뒤집어지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게 9.11 테러 때문에 급해지니까 중국에게 빗장을 확 열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확 자라난 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90년대 WTO 가입시켜주면서. WTO 가입시켜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시 때 저는 빗장이 더 크게 열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전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전비 이걸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싼 그 생산 기지가 필요하니까 이때 이제 중국이 대박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때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월마트 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 산업만 크고 생산 산업은 생산은 그쵸. 박살이 나고. 박살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트럼프가 다시 찾아오자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무섭고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고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가 훌륭한 뭐 지도자냐 사기꾼이야 이런 걸 떠나서 전략적 방향성만큼은 정말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트럼프의 이런 방향성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식들이 한반도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그게 우리가 보면 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게 미국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한 10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더 발전 못하고 계속 그거 가르치다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많은데 약간 중국에 대한 시각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이제 세계의 어떤 패권국이 될 거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사실 미국이 먼저 했죠. 미국이 먼저 했고 뭐냐면 한 2008년, 9년 요때를 계기로 해서 막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뭐 예를 들어서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야 중국의 이거를 이 부상을 그냥 내비둬서는 안 돼 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2008년 9년부터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2010년 11년이 되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예를 들어서 투키데스의 뭐 함정 얘기 같은 것도 그 이제 2011년 요때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2011년, 12년, 13년, 14년 막 미중 전쟁, 막 경제 뭐 충돌 이런 것들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론을 수입을 해온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수입업자들이 들어와서 업데이트 되지 않은 버전을 10여 년 전 버전 그 다음에 그때 나온 얘기들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야 미국이 중국할 때 질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제, 군사 다 준비해서 전반적인 대전략을 짜야 돼 라는 워닝 라이트를 던진 건데 그거를
그냥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현상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미래 전망으로 보고. 네, 미래 전망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되게 미래학 이런 거를 좀 되게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통찰의 바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걸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이상한 장사가 된 거죠. 된 건데 그럼 그거를 현재 지금 상황과 전략과 이거에 맞춰가지고 해서 풀어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부족하신 거죠. 학계에서.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이제 많은 문제점을 이제 노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좀 조금씩 터지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보면은 뭐 무슨 회사가 이제 분식회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그 뭐랄까 절대 권력에 의해 가지고 국가 주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나라들이 결국 한계를 다 보였거든요. 중국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실제로 그 좌파 쪽에서도 지금 돌아가신 김수행 교수님 예. 같은 분은 자기는 중국 별로 걱정 안 한다고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될 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얼치기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뜰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 80년대 이럴 때요. 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 엄청나게 아, 예, 유행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하고 이제 라이징 썸으로 하면서 일본이 미국을 제낄 것이다라는 게 그게 그렇죠.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냅두면 그렇게 되니 일본을 조지자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맞습니다. 건데 예. 이번에도 미국에서 중국이 뜨고 있어가 미국이 야 우리 이제 중국한테 잡아먹힐 거야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자 이건데 그렇죠. 그 얘기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미국의 시대가 갔어 이제 우리 중국 편에 붙자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란 거죠. 약간 근데 미국 스스로의 대응이 그렇게 만든 측면도 일부는 있어요. 이제 네. 뭐냐면은 자 이런 거죠. 오바마 때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오바마 초기 때는 중국과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바마 행정부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때도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국가적인 능력을 추구해 나간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군사력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오케이 좋은데 하지만 그 안은 뭐라고 할까 이 국제 질서라는 틀 안에서 평화롭게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는 약간 뭐였냐면 그래 뭐 니들 클 수 있어 당연해. 근데 이 국제적인 룰 안에서 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에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열린 자세였지만 슬슬 얘들 이제 장난이 아닌데 국제 질서를 지킬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자유항행작전 같은 것도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자 이거는 국제적 룰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국가가 아니야.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라는 방향성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진핑이 오바마한테 황당한 얘기했었잖아요. G2하자. 이제 둘이 이제 역할 세계 질서를 나눠서 하자.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나눠서 하자. 너네 힘들지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오바마가 얼마나 속으로 이게 미쳤나 싶었을까. 그러고 나서 이랬네 야곱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니네가 지금 G2를 하자고? 이러고 보여줬죠 계속. 되게 보면 트럼프가 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되게 재밌는 게 막 시진핑 너는 정말 제일 친한 친구야. 잘 지내. 그러고 나서 막 이제 공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시리아 그쪽에 이제 그 화학무기 썼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 기지 거기를 공습을 하고 이제 뭐 아프간에 있는 뭐 기지 공습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친구야 잘 지내. 너 까불면 이렇게 돼. 하면서 전형적인 약간 뭐라 그럴까 이 큰 막대기 들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뭐냐 하면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G1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나라가 아니죠. 그죠. 원래는 원에서 된 건 아니었죠. 원에서 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예측에서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극으로 갈 거다. 소위 이제 그러니까 멀티폴라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양극 시대였죠. 냉전은 소련과 미국의 양극이었는데, 자 이게 무너지면 뭐 유럽도 있고 아시아에서 뜨고 뭐하고 다 뜰 거다 예측을 했는데, 막상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받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미국이 받았어야 돼. 미국이 이제 일단 받은 다음에 유럽이 커 나가는데, 또 사실은 이렇게 막 경쟁해 보니까 서로 부딪히거든. 네. 그러니까 EU가 하나 돼가지고 화폐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기축통화하게 내비둘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고. 뭐 이미 일본은 프라자 협정하면서 이미 그냥 일본하고 독일은 다 그냥 엎어진 거고. 80년대 그렇죠. 얘기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은 근본적으로 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다른 나라들을 먹여 살릴 생각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리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파는 나라잖아요. 사주는 나라가 네, 아니죠. 파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전 불가능.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럼 너네 패권국 하고 싶으면 해 그러고 닫아버리면은 권소영님 답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미래학자들이나 뭐 또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는 시각이, 중국은 너무나 취약한 시스템이다. 결국 미국이 안 사주면은 버틸 수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항상 이 나라가 웃긴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센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1인당 소득으로 봐. 우리는 아직 중진국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를 더 특혜를 해줘요. 무역상에 우리는 더 특혜를 누려야겠어. 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패권국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센 나라이면서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중국이 분명히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나라거나, 가난한 나라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역상에 자기네들 뭐 이렇게 무역의 장벽을 친다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무역 보조금 같은 것도 금융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상품이 경쟁력 갖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투자 시장도 개방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누릴 건, 가난한 국가로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국방비나 이런 패권주 국가로 간다? 이거는 어떤 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죠? 가난한 나라면서 강국인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일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강대국까지는 알지 몰라도 상당한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사실 국가 지도자급에서는 훨씬 더 뭐 너무 심하게 오버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우리도 뭔가 그러니까 중견국은 맞는데 중진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국가는 맞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책임이나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원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원래 국제 공공에 관한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제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누가 얼만큼을 대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미국이 대부분 돼야 돼. 라는 게 이제 대부분 국가들의 생각이고, 근데 이제 미국은 여기서 지금 우리만 이득을 봐? 아니잖아. 니들도 와서 조금 더 좀 해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충돌인 거지. 이게 우리 이제 헤게모니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 내려놓을 거야. 니들 다 가져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다만 트럼프의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게 국가들에게 대해지는 방식들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착한 미국, 나이스한 미국,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쓴소리 한번 못하는 미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소련이 있을 때는 우리를 많이 봐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체성에서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짐바브웨 정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후진국. 그 우리 나이 또래가 필리핀하고 비슷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오는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스페인하고 비슷한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는 후진국 세대, 중진국 세대, 선진국 세대가 다 뒤섞여 있는. 근데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뭐 하여튼 지금 리더십은 우리가 선진국 되기를 도저히 바라지 않고 예. 이제 필리핀 수준으로 끌어내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 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기반을 다 잠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방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새 그게 아닌 게 소부장 산업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무슨 일본하고 소부장 경쟁 국가예요? 중국하고 소부장 경쟁 국가지. 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경쟁 총구 그러니까 경쟁 상대를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한테 등 보이고 일본을 상해서 헛총을 쏘고 있다는 얘기죠.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네. 그냥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은 자기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이지 네. 국가의 발전과 방향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네. 내가 표를 얻고 그다음에 모르죠. 혹시 뭐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지만 그 뒤에 뭔가 중국이 잘 돼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행동들을 지금 리더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가 보통 간자, 스파이, 첩자, 로비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북한 간첩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중국의 산업 스파이나 기타 등등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없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의 방첩 전쟁이 벌어진 스파이 전쟁이 벌어진 나라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한 자각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업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분업 관계였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경쟁 관계가 되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제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중국하고 그 짓을 하면은 우리가 또 일본이 과거에 당했던 거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게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오랜 세월 쌓아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망한 와중에도 이제 소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 방편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우리가 뭐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나마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걸로 버틴 거지. 이제 그것도 프라자 협정 때문에 그 일본의 어떤 전반적으로 생산 기반을 일본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게 이제 소위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테 기회가 안 주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렇죠. 이제 하는 건 미일 반도체 협약.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거까지 너가 가져가면 G2에서 너무 올라와. 그렇죠. 그래서 너 이거는 줄 수 없어 하고 미국이 선택한 게 한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반도체 공장이 생산이 멈추고 그런 일까지 우리한테 천운이 따라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참 되게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본의 그 약한 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쫓아오고 일본을 조지고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무한한 그 경쟁심과 욕구를 갖고 덤벼서 이렇게 잘 먹고 산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혜까지 같이 겹치고 일본도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란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뭐 실제 뭐 여기들이 뭐 정치인들이 와서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 자체가 야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한번 침략을 해서 한번 저거 한 나라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협력은 해야 돼라는 기본적인 정서가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 그 정서에 남아 있는 싹조차 지금 현 정부에서 다 없어진 거죠. 저는 예.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본이 버리는 거 주워 먹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유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건 했을 때 일본이 환경 뭐 이따이 병이라든지 예. 그 환경의 용량을 초과해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물 정화 못하고 공기 정화 못해서 도시에서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걔네들이 제철소나 이런 거 우리나라 쪽으로 좀 투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 있으면서 또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 관점으로 소니가 삼성한테 잡힌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전혀 못하는 거죠. 저 그래도 그 중학교 때 애국심에서 저 마이마이 샀어요. 워크맨 안 사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변방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가 언젠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쟁이 날 때가 지정학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뭐한데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때 전쟁이 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는 그렇잖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사실은. 네. 되게 위험한 건데 이런 위험한 기회에 뭐 예를 들어서 야 위험하니까 위험할수록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양쪽하고 다 잘 지내야 돼.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쪽이 비등비등했을 때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비등비등하면 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은 비등비등한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길 쪽이 뻔하고 우리가 그 뻔한 쪽과 굉장히 잘 지내왔는데 질 쪽에 달라붙어서 저렇게 간다? 그 다음에 우리 걸 막 많이 내주려고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국하고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걸 바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봐요. 중국이 일단 그걸 원하고 당연히. 예. 또 하나가 일본이 그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 yes or no라고 보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네. 완전 중국에 넘어가면 이제 안보상 위기를 느낄 거니까 네. 일본은 그걸 원치는 않지만 일본이 원하는 건 딱 지금 같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편은 아닌데 미국한테 밑보이는 상태. 이게 일본이 원하는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 한일 관계에서 어디가 더 헤게모니 항상 일본이 더 쥐고 있었지만 그게 차이가 크냐 작냐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좀 중요한 국가가 되면은 우리 이해관계가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일본이 이제 헤게모니 쥐는 건데 지금 같은 상태에 딱 일본이 원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베가 보면은 약간 그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득세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일본의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일본이 던지는 어떤 그런 질문들 혹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략 물자 같은 거 이제 그때 막 제한 넘어가고 할 때 지소미아도 예, 그렇죠. 지소미아 같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이쪽 미국 쪽하고 일본 쪽하고 요쪽 편이야? 아니면 중국 편이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국 편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백히 못하죠. 명백히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뭐 이건 추정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명백하게 무슨 뭐 근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행동하는 걸 봐서는 사실은 중국 쪽에 마음은 더 가 있어. 근데 그럼 이거를 그러면서 말은 계속 우리 미국하고 잘 지내고 미국과 여태까지 최고의 동맹이고 미국과 여태까지 관계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고 이런 말만 계속하고 메시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균열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언론은 캐치를 못하고 전달도 못해줘.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난번에 이 주미 대사 아니 아베망을 몇 개월 만에 나온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심지어는 야 이거 이제 그 대사 이거는 미국이 거부했다라는 얘기까지 거의 한 근 2개월 나돌아다녔어요.
근데 딴 사람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그냥 끝까지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우리만 아니라 딴 나라도 아그레만 같은 거 이제 이게 받는 게 조금 늦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은 야 이거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 입장도 지금 제가 볼 땐 이게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꾹꾹 참고 있다 일단. 일단 거기다가 네. 또 미국의 주 한 미 대사도 임명을 한참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것도 보면 상당히 징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라 펜하고 그 종양하는 줄. 뭐라고 그럴까 해리스 대사. 네. 해리스 굉장히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투사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결국 뭐냐 하면 태평양 사령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해군 근데- 도독 출신이죠. 네, 해군 제독이죠. 그렇죠? 이 사람을 근데 대한민국 대사에 갖다 놨다는 거는 펑크 TV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 충분히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 먹을지 혹은 본인이 활용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한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선 중에 하나가 해리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마치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립 비슷하게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이 마치 아주 그 똑똑한 수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중립국들은 항상 운명이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스위스 얘기만 하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벨기에부터 쳤잖아요. 벨기에 문개국 같죠, 중립국이었- 문개국. 벨기에 중립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스위스 얘기하는, 스위스는 그래서 독일어 쓰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보면 독일 비슷한 동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됐던 이제 거지.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건 또 다른 측면인데 네. 뭐냐면요. 스위스가 침공로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침공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서 뭐 쓸고 갈 때 여기가 의미가 있어 가는데 벨기에는 완전 몫이거든요. 벨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1차 세계대전도 뭐 어떻게 해요? 벨기에로 치고 들어갔잖아요. 우리 1차 세계대전 영화 때 참호 막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프랑스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벨기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맞아요. 맞는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원한다고 중립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야 얘들은 조약이죠, 조약. 그렇죠. 중립국이 되는 게 좋아. 대한제국도 중립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저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쪽에 보내진 시그널 되게 노골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해리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가 너무 많다. 이거는 그냥 그랬더니 뭐 내정 간섭하지 말고 난리를 치고 얼마 전에 사령관은 SNS에 김치국 맛이다. 아, 글쎄. 이거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다? 일단 글쎄요. 우리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협상이 완결된 것도 아닌데 마치 된 것처럼 해서 선거판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저것도 예, 저거 너무 심했어. 예. 예.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외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그 김영삼 정부 때도 이 미국,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마찰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뭐 나중에 이게 어느 문헌에서 봤는데 미국이 거의 외교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어디에 그러니까 올라와 이게 약간 무슨 있더라고요. 뭐 버르장머리 이런 거 얘기할 때부터가 네. 일단 국가관계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실수인 네.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소위 그 적폐들 털어내고 있잖아요. 그 외교부에서 제일 큰 적폐가 뭐겠습니까? 북미? 북미 라인.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서울대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라인만 계속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지금 뭐냐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그냥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뭐 좋게 얘기하겠자 뭐 인사를 뭐 교류를 하고 뭐 하고 하기 위해서 쓴다는데 사실은 제일 유능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써서 거기서 잘 돌려서 관계를 잘 만든 다음에 최대한 우리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라인이 적폐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국익을 최대한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키워놓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상한 대로 떨려나가고 저거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제 한참 지금 과장급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계속 줄 잘 선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뭐냐면 관료의 인사조차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주관적 통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부드러운 말을 썼어요. 주관적 통제. 네. 객관적이 아니라. 근데 그렇죠? 그때 저도 이제 그쪽 지지자였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외교부 국무위원의 자식들 뭐 이중 국적자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군대 면제 받는 얘기 많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외교관이냐 미국 외교관이냐. 네. 근데 저는 웃긴 거 그러고 나서 주사파들 자식들 보니까 다 외국 유학 보냈어. 도대체 무슨 내로남불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돈 있고 성공했으면 자식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일반적인 욕망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거를 비판하고 싶으면 자기들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지들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거기에 항거했던 사람들 자식이 미국 가 있는 거는 조금 정당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그러니까, 자식들이 국내에서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먹고 네. 살려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참 이게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돼서 돈은 중국하고 비즈니스에서 벌고 자식은 미국 가서 피우고 네.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 반미 출정가 이런 거 부르면서 반미 이런 거 나오고 아무튼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의식이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곧 중국의 시대가 온다. 그게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응? 근데 중국의 시대가 와라 이런 수달 그림 하나 집어넣어야겠네. 중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아는 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대로밖에 안 보이는 건데. 자 그러면 아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든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분들 얘기만 계속 들어가면서 자 보면은 지금같이 중요한 시국에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미대사가 어떤 사람들이 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주미대사 그래요. 그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주일대사, 주중대사 어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과연 국익을 최대하고 그 나라와 우호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뭐 이 구체적인 성함이나 여기까지는 언급 안 할게요. 뭐 다 하나 건너면 저거 되는 분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국익이 뭔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전 조금 전에 사진 그 중국몽 사진 좀 띄워줄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이 뭔지 알고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러게.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라는 건 중국몽이라는 게 중국이 패권 국가로 일어서겠다는 거고 중국몽과 함께하건 그 패권 국가 그 패권 질서의 동맹국이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 얘기인데 저걸 중국몽이 뭐라고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우리하고 모든 게 지금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이제 분업 체계도 이제 곧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말 경쟁 관계로만 갈 텐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니 함께 할 수 있죠. 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되죠. 우리가 밑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어떻게 한 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저거 해야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략적 발언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얘기한다면 이렇게 했죠. 중국몽과 함께 대한민국이 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뭐 니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는 그냥 나는 뇌가 없고요. 그냥 당신 하는 말만 따라갈게요. 소리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그렇게 뭐 감히 뭐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워낙 하고 있는 얘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NEC나 도시바 같은 데가 망하고 삼성이 반도체를 먹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먹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런 데서 지금 중국이 우리 영역을 국제시장에서 뺏어가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엔 중국이 지금 진해 내수 시장을 감당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근데 중국이 그 자동차 내수 시장도 꼭 이렇게 열질 않잖아요. 얘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제 뭐 몇 개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마감세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서 저거 하긴 하지만은 일단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 그 뭐죠? 뭐 다마스나 티코급 이런 것 예. 전기차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중국차로 넘어. 그다음에 사실 전기차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무서운 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들 만드는 수준이 뭐 테슬라 정말 훌륭하지만 막 마감하는 게 보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단차 안 맞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 중국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국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거의 보조금이 특히 전기차 업체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1년 매출액의 한 60%가 정부 보조금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차 시대 넘어갔을 때 중국이 가질 수 있는 가치라는 걸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전기 자동차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예. 중국의 전기 자동차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WTO에서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자기 내수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품 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을요. 자기네 부품을 썼을 때만 보조금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들을 이거를 보조금에 의해서 무역 장벽을 만든 거란 말이죠. 이거는 같을 때부터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은 WTO 가입국이면서 자기네들의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중국은 우리나라 LG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자동차한테 보조금을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한테 보조금을 준다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스스로 우리나라의 제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중국한테 그냥 목을 내밀고 죽이세요라고 내미는 건데 펀드나 관련돼서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이 지금 정부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이거에 중국하고 이 이권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완전히 매국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사실 제가 전문가가 이 부분은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2차 전지 전문가가 제가 좀 이렇게 친한 선배님이 계신데 말씀을 들어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얘기하면서 막 무슨 막 모든 게 다 막 IT 뭐 다 IoT로 다 연결되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핵심은 2차 전지 기술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된 채로 기존의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도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뭔가 전략을 세워서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거 미래에 투자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ESS 지금 화재 사건 난리 나는 것도 결국 뭐겠어요? 2차 전지 문제라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발굴이 안 되고 죽어가고 뭐 심지어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원전 같은 것도 죽여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드리프트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정치권에서 그 리더십을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안 보이시네. 그다음에 사실은 과학계 전문가 같은 분들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정말 진짜 전문가 뭐 막 언론 나와가지고 입 털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앉아서 연구하고 뭔가 성과 만들고 뭔가 하나라도 해보셨던 분 이런 분들을 끌고 갔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답답한 거죠. 네, 요번에 이제
그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세계주의 이거를 이제 좀 후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산업 정책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도배한 사람은 차단 좀 해. 전부 다 이게 보니까 그 4년 계약직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아니 뭐 어쨌거나 저는 뭐 국회의원 하는 분한테 기대를 크게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도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지 뭐 실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못 받고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이 능력 없는 건 이해하는데 말을 좀 듣기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정책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우리들의 이런 얘기들이 얼만큼 적용이 되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들의 노력과 얘기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 분들을 달려 붙여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남고 22세기까지 넘어갈 장기적 플랜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딱딱 찍어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정부에서 맨날 하긴 하잖아요. 하는데 보면 그게 어떤 실제 장래성보다는 뭐 학계 이해관계, 업계 이해관계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걸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기술이 안 되고 안 되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한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뭐 신기술 개발한다 하면서 뭐 로봇 물고기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그냥 방관이 되는 거죠. 4대 강태. 네, 4대 강태 그러니까 뭐 수질 검사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쳐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제 제가 무슨 특정 무슨 뭐 정권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실제 어떤 우리 그 뭐 부가가치와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객관적인 사람들을 자꾸 어떤 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과정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거를 우리 관료들이 했는데 이미 관료 사회가 제가 볼 때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제 줄 내는 사람이 진급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관료 사회가 굉장히 든든해서 뭐 이렇게 뭐 자민당이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버텨 나갔는데 그게 사실 일본도 좀 무너졌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쿠라성 그 대장성 막 작살내고 할 때도 보면 그때 막 비리 엄청났잖아요. 도쿄지검 특수부대 가서 박살내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우리도 좀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가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좀 약간 제가 좀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적은 그 어떤 뭐 시민단체, 연구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더 이익 집단이다. 더 심한 이익 집단이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걱정해 줄 데가 없나 이런 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갈 길이 멀죠. 오늘 우리가 오늘 그 실시간으로 처음 해봤는데 댓글 막 익사이트하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종종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라이브 할까요? 라이브로 해보죠 뭐. 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 말실수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좀 걱정되긴 한데.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채팅창에서 좀 재밌으셨는지 그냥 이거 뭐 거의 대답은 정해져 있어. 재밌다 그래요. 뭐 거의 그런 건데.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유재일이었고요. 예, 양욱이었습니다. 네, 김봉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 들어오십시오.